여러분 만약 단 하나의 한국 영상이 중국 전체를 발칵 뒤집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베이징 CTV 방송국에서 갑자기 방영된 한국의 3분짜리 영상이 전파를 타자마자 중국 사회는 큰 혼란과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방송국은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 남성을 한국 특파원으로 파견하죠. 그러나 그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현실은 중국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는 한국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중국을 뒤흔든 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CCTV 방송국에서 5년째 영상 편집 업무를 맡고 있는 장웨이입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한국 관련 영상 자료가 놓여 있었고 모든 시선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죠. 리준 프로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 15년간 중국 중심의 방송 콘텐츠만을 고집해온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내에서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것을 지켜본 그의 심기는 매우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도대체 한국 영상을 우리가 방송해야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며 분노를 터뜨렸어요. 리준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계속해서 이 영상 하나로 중국의 자존심이 무너진다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테이블을 내려쳤죠. 저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자료에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들이 정확하게 담겨 있었어요. 결국 저는 리준에게 맞섰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 정보이며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언론인의 의무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제 말에 리준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저에 대한 의심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리준은 제가 너무 순진하다며 이런 내용이 방송되면 중국 국민들의 자존심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다른 동료들도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절반 정도는 리준 편에 서서 방송을 강력히 반대했고 나머지는 객관적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논쟁이 격해질수록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느낌이었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방송국 고위 관계자가 성큼 들어왔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알려진 그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모든 분들에게 지금 당장 들어보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죠. 이 한국 영상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방송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국제 외교 관계의 복잡한 상황과 중국의 글로벌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사항이라고 못 박았어요. 리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고위 관계자의 강력한 지시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죠.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결정이 단순한 방송 편성을 훨씬 넘어서는 정치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한국 영상이 방송되자마자 중국 전역이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영상 길이는 단 3분에 불과했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방송된 내용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고속 반도체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었어요. 기존 중국 기술을 완전히 뛰어넘는 혁신적인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리 속도는 중국 최고 기술의 3배였고 전력 소비량은 절반 수준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기술이 한국 고유의 연구 성과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편집실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 몇 분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곧 댓글창이 폭발하기 시작했죠.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댓글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리준이 편집실로 뛰어들어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기술 도둑질이라고 외쳤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을 훔쳐서 자기들 것인 양 포장했다는 거였죠. 리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황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리준에게 영상의 출처와 기술 검증 자료를 보여주려 했어요. 모든 내용이 한국의 독자 연구 성과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리준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SNS 계정에 격한 반박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리준의 SNS 게시물은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는 방송국 내부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돌리며 강력한 반발을 주도했죠. 한국의 기술 도둑질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영상의 진위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중국을 폄하하려는 의도적인 조작이라고 맞섰습니다. 방송국 상황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항해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직원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어떤 시청자는 방송국이 중국을 배신했다고 소리쳤고, 또 어떤 시청자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항의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단순히 사실을 보도한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이 복잡했죠. 방송국 로비에는 항의하러 온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긴급 배치되었고 출입구가 통제되었어요. 방송국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이 모든 혼란이 언제 끝날지 막막했어요. 저녁 뉴스 시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방송사들도 이 논란을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지만 논쟁만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중국 사회 전체가 이 하나의 영상으로 인해 분열되는 모습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음이 연신 울려댔어요. 반쯤 뜬 눈으로 확인해 보니 제 이름이 온라인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리준은 자신의 SNS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올렸어요. 방송국 내부에 친한 성향을 가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중국을 폄하하는 영상을 방송에 밀어 넣었다는 추측성 글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지목하는지는 분명했죠. 리준의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과 공유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댓글들은 점점 더 격해졌고 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평소 저와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한국 드라마를 즐겨본다고 언급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죠.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불리한 증거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리준은 이런 분위기를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방송국 내부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직원이 단합해야 한다는 명목해 내부의 배신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어떤 이는 대놓고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제 책상 주변이 점점 조용해졌고 평소 함께 점심을 먹던 동료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온라인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리준의 영향력으로 인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구체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황당한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근거는 전혀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런 소문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시선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제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나 보다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저를 찍으려 하기도 했죠.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방송국 내부에서는 제가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저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었죠. 리준은 계속해서 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방송국 고위 관계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저를 긴급히 한국 특파원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저는 마지못해 짐을 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아들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평범한 편집자였던 제가 이제 타국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혹시 누군가 저를 알아보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저는 정말로 중국을 떠나는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죠. 비행기 안에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과연 제가 그곳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창문을 통해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시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매끄럽게 작동하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죠. 중국의 공항들과 비교해봐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전혀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한국어를 못하는 저를 배려해서 간단한 중국어로 안내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짐을 찾아서 출구로 나오는데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제가 한국에서 함께 일하게 될 현지 코디네이터 박서현이었어요. 박서현이 저에게 다가와서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중국어 실력이 상당했어요. 발음도 정확했고 자연스러웠죠. 저는 그녀의 첫인상에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보여준 진심 어린 환영의 태도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박서현은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통 시스템, 음식 문화, 업무 환경 등 제가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조언들을 아낌없이 제공했죠. 그녀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첨단 기술들이 눈에 띄었죠. 스마트 신호등, 전광판, 각종 디지털 광고판들이 도시 전체를 현대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준비해준 임시 거주지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 형태의 아파트였는데 필요한 가전제품과 생활용품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죠. 박서현은 제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계속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처 편의점 위치, 지하철 이용법, 유용한 앱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녀의 친절함이 진심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온 것에 대해 조금씩 긍정적인 감정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자 박서현이 근처 식당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제대로 맛보는 기회였죠.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나왔는데 맛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매콤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입에 맞았습니다. 식사 후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였어요. 사람들도 친절했고 도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서현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맞은 한국에서의 첫 업무일이었습니다. 박서현이 아침 일찍 숙소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녀는 오늘 한국의 혁신 스타트업 현장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강남구에 위치한 AI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외벽에 회사 로고가 세련되게 새겨져 있었고 입구에는 자동 출입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일반적인 사무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정보량을 시각화한 것이라고 박서현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죠. 회사 대표가 직접 나와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CEO였는데 정장 대신 캐주얼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명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죠. 이 회사에서 개발한 AI 기술은 의료 진단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기존 진단 시간을 10분의 1로 단축시키면서도 정확도는 95% 이상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기술력에 경악했습니다. 중국의 최고 수준 기업들과 비교해봐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기술이 순수 한국 고유의 연구 성과라는 점이었습니다. 외국 기술을 모방하거나 차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창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이었죠. 저는 그 순간 중국에서 방송되었던 반도체 영상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실 내부를 둘러보는 것도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직원들은 자유로운 복장으로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화이트보드 앞에서 동료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경직된 중국의 사무실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CEO가 직접 저희와 함께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는 편안하게 회사의 비전과 기술 개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실패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CEO는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문화가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그의 철학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오후에는 박서현과 함께 또 다른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핀테크 회사였어요. 이곳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정교함과 보안 수준이 놀라웠죠. 박서현은 제가 각 기업을 둘러보는 동안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전문 지식이 상당했어요. 기술적인 부분부터 시장 동향까지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었죠. 저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며 동시에 개인적인 호감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스타트업을 둘러본 후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이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기술 격차가 실제로는 반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박서현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배우겠다는 다짐을 품고 일주일을 보낸 후 저희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기술 박람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길에서 박서현은 이번 박람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술 전시회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활기가 대단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로 붐비고 있었고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들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한다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죠. 박람회장에 들어서자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전시관이 펼쳐져 있었고 각국의 최첨단 기술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전시 부스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최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박서현과 함께 여러 부스를 둘러보며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각 기업 담당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저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주었어요. 저는 그녀의 전문적인 업무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오후 2시쯤 저희는 중국 기업들의 전시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고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중국 기업의 부스에서 전시하고 있는 제품이 명백히 한국 기업의 기술을 표절한 것이었어요. 제품의 외관부터 기능, 심지어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거의 동일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이를 자신들의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홍보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박서현도 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인 제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다니 정말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거든요. 곧이어 한국 기업 담당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명백한 표절 사실을 지적하며 강력히 항의했어요. 중국 기업 측에서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확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되었죠. 박람회 주최 측에서도 긴급히 개입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고 취재진들도 몰려들었어요.
저는 그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언론인으로서의 객관성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느꼈거든요. 박서현이 제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자고 했어요. 그녀의 차분한 태도가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죠. 저희는 신중하게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한국 기업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명확했어요. 특허 출원 날짜, 개발 과정 문서, 심지어 초기 프로토타입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원천 기술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 담당자는 결국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였다며 변명하려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될지 걱정되었거든요. 박서현은 이 모든 과정을 침착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 물어보았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지만 동시에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될 수도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접근하자고 박서현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저의 판단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현과 저는 양측 관계자들과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기업 측의 입장과 중국 기업 측의 해명을 모두 들어보았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서로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중국 기업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해당 제품의 전시를 중단했어요. 한국 기업 측도 이에 만족하며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박서현과 저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전문적인 대응에 감탄한다고 말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박서현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후 저희는 다음 취재 일정으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의 긴장된 상황 이후 잠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박서현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어요. 맑고 신선한 바람이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숙소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죠. 푸른 바다와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첫날은 제주도의 스마트팜 시설을 취재하기로 했어요. 박서현이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의 농장이었어요. 최첨단 기술로 운영되는 현대적인 시설이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특별했습니다. 농장 관리자는 60대의 할아버지였는데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며 각종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희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농장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의 특유한 따뜻함이 느껴졌죠. 놀라운 것은 이 농장의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개별 농가들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기술을 도입하고 수익을 나누고 있었어요. 경쟁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 의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점심시간에는 농장 사람들이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제주도 전통 음식이었어요.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그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인 저에게도 가족처럼 대해주는 모습에 감동했죠. 오후에는 박서현과 함께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녀는 운전을 하면서도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제주도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산일출봉 근처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저녁 해가 바다로 지는 모습을 보려고 했어요. 바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박서현이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했어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 공동체 의식,
그리고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다고 했습니다. 박서현도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 저를 만났을 때는 단순한 업무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가 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특히 부산에서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박서현에 대한 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안정감,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특별한 것이었어요. 둘째 날에는 제주도의 전통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중국에서 온 젊은이라고 소개하자 더욱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게 직접 만든 귤을 한 봉지나 챙겨주시기도 했죠. 마을 회관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에 끼워달라고 부탁했고 모든 분들이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국적이나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할 때도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주는 모습에 감동했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박서현과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제주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고 편안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서현에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큰 수확은 기술이나 문화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녀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의 오해와 갈등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제주도를 떠난 후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한 달을 박서현과 함께 보내며 집중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매진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중국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다큐멘터리에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부터 시작해서 자유로운 기업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박서현은 마지막까지 저를 도와주었어요. 그녀의 도움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박서현은 눈물을 참으며 저에게 중국에서도 건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 역시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공항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익숙했던 곳인데 말이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보이는 베이징의 모습들이 한국에서 본 것들과 자꾸 비교되었습니다. 방송국으로 복귀한 첫날, 동료들의 반응이 복잡했어요. 어떤 이는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어떤 이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리주는 저를 보자마자 비꼬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한국에서 무엇을 배워왔는지 궁금하다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며 객관적인 사실들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동료들도 점차 영상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사회 문화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며칠 후 방송국 고위 관계자가 제 다큐멘터리를 검토한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내용이 매우 객관적이고 균형 잡혀 있으며 중국에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많다고 평가했어요. 정식 방송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기 전부터 예고편만으로도 화제가 되었어요.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았죠. 방송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집에서 시청했습니다. 휴대폰으로는 실시간 반응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의심스러워하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영상이 진행될수록 반응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현장과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보며 놀라워하는 댓글들이 늘어났죠. 특히 제주도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감동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방송 후 중국 사회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혁신 문화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도 이런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의 공동체 의식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도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기업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대기업에서는 한국의 기업 문화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무 환경 조성과 직원들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대학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급증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연구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리준조차도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비판적이었지만 시청자들의 압도적인 긍정적 반응을 보고 나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중에는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더 자세히 들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방송 일주일 후 중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제 다큐멘터리가 외교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박서현과의 연락이 더욱 잦아졌어요. 중국에서의 반응을 그녀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었고, 그녀도 한국에서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날로 커져갔죠. 한 달 후 저는 정식으로 한국 특파원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좌천이 아닌 정당한 인사였어요. 중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많은 동료들이 배웅을 나와주었어요. 리준도 와서 저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편견 때문에 저를 힘들게 했다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서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그녀의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이번에는 정말 오래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여러분은 미국 최고의 언론사 뉴욕타임즈가 한 통의 익명 제보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어느 날 뉴욕타임즈 편집국에 한 통의 익명 제보가 도착합니다. 한국의 진실에 대해 폭로하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결국 편집국은 순식간에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 기자가 직접 한국으로 파견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죠. 대체 그는 한국에서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가 밝혀낸 놀라운 진실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즈의 기자 앤드류입니다. 그날 편집국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제이콥이었습니다. 그는 베테랑 기자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치명적인 맹점이 있었죠. 바로 한국에 대한 광기 어린 혐오감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을 기술 도둑들이라 부르며 한국 문화를 저급한 모방품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하했어요. 회의 중에 한국 관련 주제가 나오면 그 사기꾼들 얘기는 그만하지? 라며 코웃음 치곤 했죠. 대통령도 제대로 못 뽑는 나라가 할 줄 아는 게 있기는 하겠냐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한국계 동료가 발표할 때는 일부러 자리를 비우기까지 했습니다. 제이콥에게 한국은 세계 문명에 기여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나라였고, 한국의 성공은 모두 속임수와 도둑질의 결과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충격적이었죠. 기술 강국의 가면을 쓴 사기꾼, 한국의 거짓 신화라니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종차별적 용어까지 사용하며 한국 엔지니어들을 비하하고 있었어요. 읽는 내내 제 손이 떨릴 정도였죠. 결국 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고 최소한의 객관성도 지켜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제 말에 제이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저를 한국 앞잡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쳐 자국 발전에 이용했는지 1시간 동안이나 격분하며 설명했습니다.
이후 점심시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편집장 마이클이 급히 저를 불렀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긴급 회의가 있으니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한 묶음의 서류가 놓여 있었죠. 편집장이 방금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여러 첨단 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들이 미국의 현재 수준을 상당 부분 앞서고 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였죠. 그 순간 제이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한국 정부의 세뇌 작전이라며 광분했어요. 하지만 편집장은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스쿠프이고 거짓이라면 뉴욕타임즈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저는 이 정보를 검증하겠다고 제안했고 편집장은 동의했죠.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제이콥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위협적이었어요. 그는 제 셔츠 깃을 움켜쥐고 너도 그 동양 쓰레기들 편이냐? 라고 속삭였습니다. 한국을 돕는 자는 모두 애국자 명단에서 지워버리겠다며 한국 놈들이 준 돈 맛있게 쓰라고 라며 비웃듯 떠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늦게까지 익명의 제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들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기사를 쓰기로 결심했죠. 다음 날부터 3일간 거의 잠도 자지 않고 한국의 기술 발전에 관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술 혁신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 특허 출원 현황,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 등을 차분히 분석했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시각으로 현실을 전달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마침내 기사를 완성하고 편집장에게 제출했어요. 편집장은 제 기사를 검토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과 철저한 사실 확인에 높은 점수를 주었죠. 기사는 다음 주 월요일 자로 게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반쯤 잠에서 깬 상태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편집장 마이클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죠. 뉴욕타임즈의 공식 발행 전에 제 기사가 온라인에 유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기사 내용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화들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주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 퍼진 기사를 확인했어요. 제 이름으로 올라간 기사였지만 내용은 제가 쓴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고 도용과 모방으로 성장했다는 악의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수집한 데이터는 모두 조작되어 있었고 심지어 제가 한 번도 인터뷰하지 않은 가상의 한국 전문가 발언까지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댓글창에는 이미 수천 개의 분노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국 독자들은 물론이고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까지 제 기사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었죠. 편집국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사무실은 비상 상태였어요.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이메일함은 항해 메일로 넘쳐났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일부는 제가 두 얼굴을 가진 기자라며 등을 돌렸고 몇몇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편집장의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경영진들은 분노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이 사태의 책임을 저에게 묻고 있었죠. 제 해명은 그들의 분노에 묻혀버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제이콥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제 기사를 훔쳐 왜곡한 것은 제이콥이었습니다. 그를 향해 달려가려는 순간 보안 담당자들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이후 집에 도착해 문을 닫는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절망이 뒤섞인 채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하지만 오래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죠. 진실은 스스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제이콥의 조작을 증명할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서 진실을 취재해야 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본 사실만이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 짐을 꾸리고 비행기표를 예약했죠. 내 이름이 언론계에서 오명을 벗을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출발 2시간 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어요. 뒤돌아보니 제이콥의 조카 엠마였습니다. 30세의 신입 기자, 엠마는 고든 성격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편집부에서 주목받던 인재였죠. 하지만 지금 그녀를 보는 건 불길한 징조로 느껴졌습니다. 엠마는 저를 발견하고 곧장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이콥이 저를 감시하기 위해 보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엠마의 표정은 순수했지만 제이콥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죠. 엠마는 한국 첨단 기술 취재를 위해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심스러웠지만 표정만큼은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엠마는 진심으로 흥분해 보였고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기대하는 듯 했어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공항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인천행 비행기가 최소 5시간 지연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숨을 내쉬며 대기석에 앉았는데 엠마도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엠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 대한 기사 스캔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간략히 진실을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의심 없이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눈빛에서 순수한 호기심과 공감이 느껴졌어요. 엠마에게서 삼촌 제이콥의 편견이나 증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엠마가 실제로는 제이콥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삼촌의 극단적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독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진심 어린 것이었고 이번 취재가 그녀의 첫 해외 출장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5시간의 지연 끝에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일어서는 순간 엠마가 짐을 찾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캐리어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과 함께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죠. 엠마의 얼굴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어요. 엠마의 순수한 열정과 좌절된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를 도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시간도 없었고 비행기는 곧 출발할 예정이었죠. 잠시 고민 끝에 제 여분의 세면도구와 몇 가지 필수품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엠마의 놀란 표정과 감사의 말에 제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졌어요. 비행기에 함께 올라 나란히 앉게 되었고 그녀가 제이콥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침내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공항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첨단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로봇 안내원이 승객들을 도왔고 생체인식 시스템으로 입국 절차가 순식간에 완료되었어요. 엠마도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공항 라운지에 앉았어요. 긴 비행으로 지친 몸을 잠시 쉬며 숙소로 가기 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엠마는 자신의 호텔 예약 정보를 확인하며 저에게 어디에 묵을 예정인지 물었어요. 우연히도 우리는 같은 지역의 호텔을 예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그녀의 순수한 반응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초고층 빌딩들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하늘을 찌르고 거리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택시 내부에 설치된 디지털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기사님은 영어가 서툴렀지만 번역 앱을 사용해 우리와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택시가 강남 지역을 지나던 중 엠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녀의 지갑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뒤지며 당황하는 엠마를 보니 안타까웠어요. 현금, 카드, 신분증이 모두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공항에서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우리의 상황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제 휴대폰의 번역 앱을 통해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공항에 분실물 센터가 있으니 연락해 보라는 내용이었죠. 엠마의 요청으로 공항에 전화했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지갑이 접수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택시 기사님이 공항까지 다시 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요금 걱정은 하지 말라며 외국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분의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한국의 도시 풍경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제이콥이 그토록 폄하했던 이 나라는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해 분실물 센터에 가니 직원분이 엠마의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지갑 속 현금과 카드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어요. 지갑을 주운 분이 직접 공항까지 가져다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엠마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고 저 또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호텔로 향하는 길 택시 기사님은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번역 앱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지만 한국인들의 정직함과 시민의식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요금을 정확히 받으셨고 심지어 작은 기념품까지 건네주셨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이콥의 왜곡된 시각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를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취재를 위해 서울 시내로 나섰습니다. 엠마는 자신의 취재 일정이 있다며 먼저 나갔어요. 저는 홀로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글자들과 표지판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한 젊은 한국인이 다가왔어요.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제 목적지까지 직접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젊은 한국인은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고 친절하게 명함까지 건네주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떠났어요.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제이콥의 왜곡된 시각에 대한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엠마와 만났어요. 다음 날 일정을 상의했고 함께 한국의 최첨단 AI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익명의 제보 자료에서 언급된 핵심 기관이었죠. 엠마도 같은 장소에 관심이 있었고 동행하기로 했어요. 이른 아침, 서울 교외에 위치한 연구단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연상시켰지만 더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이었어요. 연구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철저한 보안 검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자 신분을 밝히고 사전 예약된 투어를 신청했죠. 연구소 내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시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연구원들은 열정적으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가이드의 안내로 각 연구실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특히 AI 학습 알고리즘과 양자 컴퓨팅 분야의 발전 속도는 미국보다 몇 년은 앞서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연구소 책임자와의 인터뷰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박사님은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기술 발전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중시하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혁신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불쾌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서양인 남성이 우리를 자꾸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엠마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 남성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국의 경쟁 매체 소속 기자였어요.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쫓겨난 기자가 왜 여기 있냐는 식의 모욕적인 질문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제 상황을 크게 떠들어댔고 몇몇 연구원들이 우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 기자는 저를 기술 유출 혐의자로 몰아갔어요. 제가 미국 언론에서 쫓겨난 이유가 한국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재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연구소 보안 직원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엠마가 놀라운 대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기자 신분증을 보안 직원에게 보여주며 그 경쟁 매체 기자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임을 설명했어요. 또한 자신의 휴대폰에 녹음된 연구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재생하며 우리가 합법적인 취재 목적으로 방문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엠마의 침착한 대응에 보안 직원들은 상황을 이해하고 그 경쟁 기자에게 오히려 주의를 주었어요. 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그 순간 엠마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기지와 용기, 그리고 저를 위해 나서준 행동에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생겼어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엠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삼촌 제이콥의 지시로 저를 감시하러 온 것이 아니냐는 제 의심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엠마는 진심으로 자신이 순수한 취재 목적으로 왔다고 말했고, 오히려 삼촌의 한국에 대한 편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엠마와의 유대감은 깊어졌습니다. 함께 취재하며 저희는 서로의 일하는 방식과 가치관을 알아갔어요. 엠마는 젊은 기자였지만 놀라운 통찰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호텔 로비에서 그날의 취재 내용을 공유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엠마가 제이콥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과 말투에서 이것이 단순한 근황 보고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엠마는 한국에서 본 것들과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삼촌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놀라움이 가득했고 제이콥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마친 엠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삼촌이 화를 내며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엠마가 한국 정부에 세뇌되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엠마에 대한 마지막 의심도 사라졌어요. 그녀는 제이콥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본사 제이콥의 사무실, 그는 엠마와의 통화 후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자신의 조카마저 앤드류의 편에 선 것 같아 배신감을 느꼈어요. 더 나쁜 건 엠마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이콥의 눈에는 광기가 서렸고 앤드류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제이콥은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앤드류의 과거 기사들을 뒤져 작은 실수나 오류를 찾아내고 이를 확대 해석해 내부 메모 형태로 회사에 퍼뜨렸어요. 또한 앤드류가 한국 정부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가짜 증거까지 조작했어요. 뉴욕타임즈 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앤드류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제이콥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편집실은 두 파로 나뉘어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마이클 편집장은 양쪽의 주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저와 엠마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취재를 이어갔고 한국의 기술 발전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모았어요. 엠마는 특히 한국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에 관심을 보였고 저는 그들의 협력 기반 혁신 시스템에 주목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았어요. 마이클 편집장으로부터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제이콥이 저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제기했고 회사 내부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제가 현재 엠마와 함께 다니는 것이 더 큰 의혹을 낳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제 명예가 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고 이제는 엠마까지 연루시키고 있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제이콥이 제가 엠마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그녀의 경력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엠마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한 젊은 기자였고 삼촌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은 그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카페에서 엠마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놀랍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촌의 행동에 결연한 의지를 보였어요. 그녀는 제 편에 서겠다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부터 저희는 더욱 집중해서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한국의 기술 발전에 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어요. 엠마는 삼촌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로 저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직업적 윤리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과학기술부 차관과의 인터뷰 약속이 잡혔습니다. 이 만남은 익명의 제보자가 연결해 준 것이었어요. 정부 청사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 인터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차관실로 안내받았을 때 그곳의 분위기가 미국 관료들의 사무실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번쩍이는 화려함 대신 소박하면서도 효율적인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노벨상 수상자들과 찍은 사진 대신 젊은 과학자들과의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 차관은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셨고 전문 지식이 깊었습니다. 그는 미국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조국의 발전을 위해 귀국했다고 하셨어요. 인터뷰가 시작되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 전략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차관의 설명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비전에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을 꾸준히 실행해왔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협력 중심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기업, 학계, 정부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었어요. 저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차관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경쟁과 협력의 균형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미국은 개인의 천재성과 경쟁을 통한 혁신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집단 지성과 협력을 통한 혁신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두 접근법 모두 가치가 있지만 각자의 문화적 맥락에서 다르게 발전해 왔다는 거였어요. 그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국 중심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른 나라의 성공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김 차관은 한국의 기술 로드맵과 연구 자료를 공유해 주셨어요. 이 자료들은 모두 공개된 것이었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의 진정성과 개방성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엠마와 함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녀 역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받은 자료를 분석하며 기사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성과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철학과 문화적 가치를 담아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럽게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이콥의 조작된 정보가 회사 외부로까지 퍼져 언론계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편집장은 저희에게 즉시 귀국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엠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지금이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서둘러 짐을 꾸렸고 그날 저녁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 도심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배운 것들을 미국 독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제이콥의 왜곡에 맞서 진실을 지키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13시간의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시차로 인한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깨어 있었어요.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현실의 무게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켜자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대부분 동료 기자들과 편집장의 연락이었습니다. 엠마와 함께 바로 뉴욕타임즈 본사로 향했습니다.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어요. 일부 동료들은 냉담한 표정으로,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경영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이클 편집장의 표정은 무거웠고 그의 옆에는 제이콥이 승리에 찬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확신과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마치 재판정과 같았어요. 편집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이콥이 제출한 증거들, 제가 뉴욕타임즈의 명성을 훼손했다는 주장, 그리고 한국 측에 편향되었다는 의혹까지
모든 것이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이미 결론은 내려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엠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삼촌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이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논리적으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제가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공식 자료들, 현지 취재 영상,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제이콥이 제 기사를 조작한 디지털 흔적을 보여주었어요. 자료를 분석한 IT 전문가의 보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이콥의 조작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이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변명하려 했지만 더 이상 설득력은 없었어요. 그의 거짓말은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한국의 기술 발전에 관한 정확하고 균형 잡힌 기사를 편집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편집장은 저와 엠마를 따로 불렀어요. 그는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고 제이콥의 행동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사를 일요일 특별판 한 면에 게재하겠다고 했어요. 안도감과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이콥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의 20년 경력이 거짓말로 무너진 것이었어요. 그를 바라보며 승리감보다는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한 사람을 망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일요일 제 기사가 실린 뉴욕타임즈가 발행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 협력과 장기적 비전의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는 한국의 발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담아냈어요. 특히 강조한 것은 다양한 문화적 접근법이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개인주의적 혁신 모델만이 유일한 길이 아님을 보여주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보내왔어요. 학계와 기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급증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에서 온 감사 메시지들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자국에 대한 긍정적 보도가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 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뉴욕타임즈는 공식적으로 한국 특별 취재팀을 꾸렸고 저는 그 팀장을 맡게 되었어요. 엠마도 핵심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전역의 기술 혁신 사례를 탐색하며 서로 다른 문화가 가진 고유한 강점을 조명하는 시리즈를 기획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어려움이 새로운 시각을 얻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이콥의 편견, 조작된 기사, 명예훼손의 고통까지.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나은 기자로 성장시켰어요. 무엇보다 다양성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며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배울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해야 할 진정한 기술 강국입니다. 단 몇십 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거듭난 한국의 여정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 사례가 되었어요. 반도체, AI, 로봇공학, 친환경 에너지 등 거의 모든 첨단 분야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때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끊임없는 혁신,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국민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미래의 기술 혁신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